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지난해 내내 뜨겁게 달아오르던 수도권 신규 분양 열기가 이제는 수도권 재개발로 옮겨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상 중산층이 투자할 만하면서도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게 되면 재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서울시가 최근 2020년까지 재개발 방향을 뜻하는 2020 도시환경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낡고 오래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상가로 변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개발은 정말 4, 5년에 걸쳐서 뜨거운 핫 이슈였고 부동산 투자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끊긴 신규 주택 수요와 맞물려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호우 기자와 함께 2020 서울 재개발 시장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서울 재개발 계획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도시환경정비계획은 2020년까지 향후 서울 시내에서 어떤 지역이 중점적으로 육성될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텐데요. 지금까지의 재개발이 강북 지역 등의 주거지를 재활성화시키는 차원이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종로나 강남을 대체할 상업 업무 부도심을 키우는 재개발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 계획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각 지역별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는 13개 지역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촌역 주변을 비롯해서 아현동 일부, 영등포역 집창촌 및 쪽방 밀집 지역, 그리고 용산역 북측 일대, 용산 빗물 펌프장 주변, 삼각지역 남측, 태평양 부지, 연신내역 주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 서울대 입구역, 그리고 양평동 중공업 지역 등이 신규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단순한 주거지 재개발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복합개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에도 민간주업이 주도가 된 재개발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상업 업무시설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전통적인 구도심의 상업지역들이 사실상 이게 슬럼화되면서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구역들이 많은데 이걸 통해 새롭게 바뀔 것 같네요. 이 주거지 재개발에 관해서 특이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네,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 재개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역세권 중심의 주거지 재개발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장기 전세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거지의 경우 노후 주택이 50% 이상이고 역세권 250m 이내 일반 주거 및 준주거지역, 또 5,000m 제곱 이상 부지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업지 재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곳에 장기 전세주택을 건설할 경우 상업지역에 준하는 높은 용적률을 주겠다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도시정비 예정구역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인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본 결과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에서 약 30여 곳이 대상지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만 시행되면 진짜 서울의 지도가 바뀌겠군요. 뭐 그동안 은평 뉴타운이나 가재열 뉴타운처럼 이렇게 작은 신도시 하나 만든다 이런 개념에는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초고층 개발이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자, 이게 활성화한다는 의미, 초고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심 지역 내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대문 안에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재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재개발 방식을 전면 철거 위주에서 최소한 철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재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사업 속도 조절 등 지금까지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서울의 재개발 계획을 들어가 봤습니다. 당장 투자할 것 없나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좀 멀리 걸리는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도 반드시 보십사 권해 드립니다. 자, 올해 재개발 시장 분위기 서울은 어떤지 지난 그 4, 5년간 진행되는 서울 재개발 구역에서 신규 주택 분양이 대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는 약 6천여 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흑성 뉴타운이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왕십리 뉴타운, 가재열 뉴타운, 또 동대문과 성동구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잇따라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특히 입지가 좋은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신규 분양 열기도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높으면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뉴타운 가운데 새해 첫 청약이 시작된 흑성 뉴타운 4구역의 흑석 프로지오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 수준인데요. 이미 지난해 9월 동부건설이 5구역에서 분양한 흑석 센트레빌의 분양가보다 벌써 3.3제곱미터당 300만 원가량이 높아졌습니다. 양도세 혜택 감면 종료로 서울 분양시장에만 수요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들은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일반 분양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신규 주택에는 지분 시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이 재개발 진행 중이어서 지분 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분의 경우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서울 재개발 지분 시장의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면서 매우 혼조된 시세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는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각종 소송에 발목이 잡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매우 늦어지는 재개발 구역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재개발 지분 시세는 지난해 8월 이후 평균적으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재개발 지분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 선을 유지했지만 연말부터 부쩍 올라 올해 1월에는 2,60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구역별로 들여다보면 재개발 구역이 집중된 성동, 노원구 등은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송전이 장기화되는 마포 일대나 중랑, 양천구 등은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등 엇갈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중에서 소송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구역이 무려 30곳이 넘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소송이 벌어질 경우 사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또 투자금이 완전히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구역 내의 내부 분쟁 요소를 미리 확인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으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고 최근 들어 그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 등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그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똑같은 재개발 투자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살피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분을 사는 게 있을 테고요. 이 재개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분양 후에 그 분양권을 사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각각의 재개발 투자라고 하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 사업 진행 중에 재개발 지분을 사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수익률이 많이 나는 투자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초기에 지분을 사서 지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팔 수도 있고 조합원 분양을 받은 후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송전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10년에 가깝게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 후에 조합원 분양권을 사는 투자는 이 같은 리스크는 없는 안정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조합원 분양가에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네. 또 초기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10% 정도의 계약금만 내고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긴 한데요. 이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은 조합원 물량에 비해 층이나 조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망한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이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2020년 어떻게 서울의 새 판짜기를 할 것인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밑그림을 새로 그렸습니다. 일단 한 지역에 한정된 그런 개발 방식이 아니고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어느새 신학기입니다. 이 자녀가 처음 학교 들어갈 때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맞아 내가 처음에 학교 갈 때는 하고 본인의 기억을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입학을 기다리는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설레기만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참고서에 교재에 거기에 교복까지 생각하다 보면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는 가격 부담은 줄이고 남들보다 실속 있게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신학기. 이럴 때일수록 알뜰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지출은 줄이고 아이의 경쟁력은 높이는 신학기 준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신학기가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종로의 한 골목. 학기 초에 필요한 애들 학용품 좀 사러 나왔어요. 신학기가 되면은 매번 꼭 들리는 곳이에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구점이 모여있는 이곳은 상신동의 명물, 문구거리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손님들로 가게는 대목을 맞았는데 매출은 평소 때보다 신학기 때 되면은 한 50% 정도 더 올라가죠. 각종 문구류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용품이라면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문구백화점. 아이들 학용품, 공책하고 연필 같은 거 그런 물품들 준비하러 왔어요. 가게 학용품하고 급식 주머니 같은 거 사러 왔어요. 그렇다면 이곳이 재테크 장소로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는 비용 걱정 안 하고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저렴한 가격. 다양한 물건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손님 발걸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품목마다 다르지만 30%에서 40% 지금 DC해드리고요. 도매가로 다 손님들이 사실 수 있어요. 여기서 40% 정도 하니까 많이 싸서 많이 사가려고 담고 있어요. 같이 사서 엄마들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일반 무제공책 같은 경우에는 사두면 한 학기 내내 쓸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도매시장으로 출발한 문구거리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이제는 도소매를 겸하는 가게가 대부분. 필요한 만큼 골라 구입하면 실속 있는 신학기 준비 완성. 그야말로 재테크 1번지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물건 많이 사고도 이득 본 것 같은데요. 저렴한 가격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니 만족도는 언제나 100점 만점. 그 교회 행사할 때마다 대량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애들한테 줘야 할 때 이제 여기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주말, 휴일에도 상점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온 가족이 외출하는 길에도 보너스로 학용품 쇼핑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참고하자. 싸고 예쁜 학용품이 가득한 문구거리로 오세요. 이번엔 가게 절약에 큰 역할을 하는 신학기 맞이 알뜰장터. 새하얗게 봄바람을 맞으며 진열된 와이셔츠들. 대체 여긴 어떤 장터인가요? 오늘 나눔 장소 애들 교복 보러 왔어요. 바로 신학기 가계 부담 덜어주는 교복 알뜰장터. 교복을 못 봐가지고. 새 거하고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요. 저도 중학교 때 물려받는 교복을 얘기 입혔는데 3년을 입었어도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새 교복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새 것 못지않은 물건이 다양하다. 지금 다 빠지고 없는데요. 조금만 손보면 맞을 것 같아요. ITS에 맞는 교복 고르기에 여념없는 어머니. 길이를 좀 내셔가지고 좀 길게 해서 입으시면 되고
저랑 뭐 저보다 좀 말랐으니까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귀를 제가 맞춰보고 왔기 때문에. 교복 한 점당 가격은 단돈 2,000원. 그래서 치쓰며 기리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엄마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신반포 중학교 찾았어요. 아줌마 얼마예요? 저희가 중학교 입학하는데 지금 와서 와이셔츠도 사고 조끼도 사고 자켓도 찾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교복 나눔 장터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서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교복도 좋은 상태가 또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이래서 오늘 이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교복 장터 옆으로는 도서 장터도 마련돼 있는데 제가 한자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자책을 보고 있어요. 일반 교양 도서는 물론 참고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재활용 책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집에서 서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본 책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이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 책으로 성적까지 쑥쑥 올리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재테크. 뭐또 필요한 것도 골라보세요. 애들한테 필요한 책도 사게 되고 저렴하게 참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놓을 수도 있겠고 가격 부담도 없고 아이들이 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입생도 재학생도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복과 도서장터. 발빠르게 서두르는 게 돈 버는 길이니 각 지자체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알뜰장터를 꼼꼼히 체크하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신학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곳. 안으로 들어가니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이 한창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운동과 스포츠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어린이 전문 헬스클럽입니다. 바로 건강도 재테크. 이곳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문 헬스클럽으로 건강 지킴은 물론 아이들에게 운동에 대한 흥미를 선사한다. 그 친구들이 재밌다고 해서 왔어요. 저 체력이 약해서 건강해지러 왔습니다. 살 빼러 왔어요. 신체 훈련뿐 아니라 아이들이 운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섞어 진행하는데 정말 지루할 틈이 없어 보인다. 규칙적인 운동은 아이들한테 운동에 대한 어떤 규칙성, 버릇을 길러줌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버릇을 길러주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운동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기하게 생긴 물건들이 등장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아이들 이제 올림픽 게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트를 구르고 장애물을 넘고 이렇게 체력을 키우면 성격도 밝아지는 게 당연지사. 취미 활동으로도 이만큼 유익한 게 따로 없다. 힘들지만 재밌어가지고요. 이 시간이 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공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몸이 훨씬 가뿐해질 것 같아요. 또한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꼼꼼히 체크해주니 체력뿐 아니라 신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은 빼먹지 않는 인기 코스다. 스포츠 활동 또한 반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과 기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듯이 공부 또한 마지막에 경쟁자는 자기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복적인 이 활동이야말로 공부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학기에는 체력도 경쟁력인 시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건강 투자는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재테크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 공부도 건강도 1등 할게요!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봄.
올해의 시작은 꼼꼼히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1년 계획도 함께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평생 버는 수입보다 필요 경비가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이 갭, 격차를 적극적인 지출 관리 그리고 기회비용을 찾아서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알뜰하게 관련 잉여자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또 어떻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NB의 김의수 어드바이저 수석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지방 경제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신데 네. 일단 이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습니까? 네. 올해 이제 투자 전략이 언제냐, 뭐냐, 출구 전략이 뭐냐 그러는데 사실 그걸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재테크나 수익률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올해 투자 전략은 먼저 이제 자기가 남은 잉여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때 먼저 저기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재무글을 먼저 그려라.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이 남던 뭐 5천만 원이 있던지 간에 먼저 언제 그 돈이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투자로 관점으로 보면 환매 시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재무 그림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그 3년 안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로 할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펀드의 경우는 3년 이내는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3년 이내는 투자하지 네.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 이제 사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2007년도 9월 달에 이제 고객분이 한 분 오셨어요. 2억을 들고 오셨는데 중국 펀드에 넣어달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친구분이 한 5년간 했는데 이게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2억이 무슨 돈이냐고 이렇게 여쭤봤죠. 물어보니까 2년 뒤에 큰아들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줄 거라는 거죠. 아이고. 근데 사실은 그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이나 펀드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어르신은 안 된다고 가시라고.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예금에다가 넣어줬다가 전세금 드리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게 가셨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셨어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금융권인데 실제로 2억을 브릭스에 1억, 중국에 1억을 넣었다는 거죠. 네. 당신은 안 했는데 거긴 해준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2억이 1억 한 4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많이 회복이 된 손실을 거죠. 회복을 그랬을 하신 후에 때 하셨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되겠지만 2년으로는 우리가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적인 변수가 왔을 때 회복되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 그림을 그려서 3년 이내는 투자를 하지 말고 또 문제는 이제 너무 장기를 또 저축하면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단기는 투자하지 말고 장기는 저축하지 마라. 지금 단기 쪽의 사례에 대해서 2년 이 브릭스 네. 차이나 펀드 얘기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와서 닿는데 네. 그럼 장기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네. 이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압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장기라고 하면 투자자의 마음에 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기를 투자했을 때는 불안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다 1년, 2년 이렇게 끊어봐서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 IMF 때나 그리고 또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어떤 금융위기들이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1, 2년만 좀 더 회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림인데 장기 투자 수익률이 지난 200년, 1800년도부터 예. 2000년도까지 200년 주식사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리는 것 같지만 수많은 파동들이 일어나지만 몇 년 지나면 또 회복되고 몇 년 지나면 회복되고 결국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가 됐건 일단 뭐 지나다 보면은 투자가 성장하게 돼 있고 네. 어디든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일부러 반론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결국엔 올라간다 이렇게 투자 상담을 해드리면 일본 봐라. 네. 일본은 10년이 지나도 이게 장기 불황이고 여전히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야기할 때 대공황은 아는데 네. 대공황은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926년부터 29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35년간 6년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니케이 지수가 최고점이 38,000포인트였어요. 근데 그때가 적절했냐는 거죠. 좀 과하게 올라갔다. 네, 우리가 투기도 하지만 그때 퍼가 한 60배가 넘었거든요. 네. 우리가 적정 퍼를 한 10배에서 20배로 본다면 60배는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광기를 우리가 쫓아가기는 안 되는 거고요. 흔히 이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글로벌한 어려움들을 보자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혹은 오일 쇼크 때, IMF 때도 몇 년 만에 회복된지 교수님 아시죠? 글쎄요, 몇 년으로 봐야 1년 될까요? 6개월 정도면 회복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8년간 자산 관리를 해보는 결과가 뭐냐면 한 3년에서 5년이면 네. 넣었다가 1년 올라가고 2년 떨어져도 또 2년만 기다리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만 흐르면 회복이 다 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주가 수익 비율이 그렇게 높아서 네. 좀 과하게 올라갔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이게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게 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혹은 네. 아니다, 뭐 과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네. 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이쪽 말씀을 듣다 보면 되는 게 장기와 단기에 투자자의 마음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인생의 재무 그림을 나누고 네. 거기에 맞춰 시간당 필요한 자금들을 생각해보고 네. 이 내에서 좋은 펀드나 주식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먼저 시간이 나눠지면 가장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감성적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오히려 2, 3년은 펀드를 하려고 막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3년 펀드를 할 때 채권형 펀드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적립식으로. 그렇죠. 다 주식형으로 예. 하는데 우리가 노후 자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는 또 원금 보장되는 투자와 채권이 반반 들어가 있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장기로 갈수록 투자는 표준 편차가 낮아지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단기는 펀드로 다 하고 장기는 채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화끈한 성격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젤리빈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저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10%와 9% 중에 투자 수익률은 10%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해서 젤리빈을 보여주고 10개 중에 하나가 있는 곳과 100개 중에 9개가 있는 걸 택하라 그러면 한 개보다는 9개가 있는 게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행동 경제학적으로 봐도 IMF 때가 다시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를 저렴할 때 사겠다고 하지만 작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그렇죠. 1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난리였거든요. 불과 1500만 대도 다 빼고 난리였는데 그게 결국 행동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철저히 이것만 지켜가면 손해볼 수가 없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하긴 뭐 10개 중에 하나 있는 것보다 100개 중에 9개라도 색깔이 들어가 네. 있다 보면 사람 눈에 현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이렇기 보이는 대로 때문에 하는 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성만으로 살 수 있냐라고 네. 했더니만 여기서 또 행복해지려면 투자하면서 동시에 행복 지수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결국 이제 그 그림에도 있지만 피 빼고 번 돈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으로 날린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 뭐 친한 선배인데 정말 그 재테크에 이렇게 능하고 빼꼼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 계신데 형수님이 이제 여기 강남에 계신데 저축은행 가서 헌혈을 하신 거예요. 2년 전에 헌혈을 하면 0.5%에 대한 이제 이자를 더 준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바쁜 점심 때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와서 사실은 피를 빼고 헌혈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100만 원 적금을 들어가가지고 실제 얻은 이익은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0.5%를 더 받으면. 근데 이 부부가 꼭 1년에 한 번 크게 부부싸움을 한답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선배부터 이제 한 번씩 또 이렇게 가서 또 맥주 먹고 기분 나쁘다고 술을 푸는데 한 80만 원 정도를 써요. 아하.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부인께서 또 이제 한 달 뒤에 그 급여만큼 그 신용카드 나온 만큼 또 돈을 써서 결국은 3만 원 재테크를 했지만 화목하지 못해서 160만 원을 매년 날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돈이라는 것과 재테크가 결국 가정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화목지수를 높여라. 네. 이게 행복이나 뭐 이런 돈과 얘기할 때 뭐 성적순이 아니다. 거기다 수입순도 아니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들 많이 투자도 하고 짜투리 돈도 아끼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큰 씀씀이가 나다 보면 이게 행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정신적인 부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도 가장 말하기 힘든 가정에서의 관계 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사실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급여들이 작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차,
교육 환경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디 밀리지 않는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이기 때문에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을 보면 실제로 논문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세상 A에서는 35평 정도의 집을 주겠다고 그랬고요. 다른 분들은 45평을 사는데 A와 B를 고르는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보면 35평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도 중요하지만 남이 얼만큼 사냐를 보고 남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교하는 데서부터 좀 우리 가족들이 벗어나서 네. 자기가 받는 급여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좀 이런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도 좀 큰 집으로 넓혀가면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좀 편할까 했는데 집 주변에 저 큰 평수가 많다 보니까 네.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저런 사례 아마 비슷하게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결국 마음먹게 남을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자산가들,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자신의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적극적인 사회 기부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네. 본 걸 돌려주는 데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군요. 네, 실제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행복 지수는 그렇게 내 가정을 지키는 건데 비교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또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사실은 미국의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좀 그런 데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봐요. 뭐, 팀장은 어떻게 해서 행복 지수를 높였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우리 가정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중형차가 하나 있는데, 이제 친구 대형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제 차가 초라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그랜저인데, 제네시스나 에쿠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달 되면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리스가. 네. 리스 또 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경비를 줄이는 게 감가상각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네시스나 뭐 에쿠스를 타려고 이제 이렇게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친구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우리 가족이 한 달에 4만 5천을 내면 이 케냐의 모든 한 달의 학비, 먹는 걸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야 내가 이 그랜저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차들을 포기를 했죠. 네. 차가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작은 편지 한 달에 4만 5천을 냈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음으로 한 몇 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저희 가정에 이제 뭐 저희 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들 편지를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도 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고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싶었는데 자기는 안 사고 얼마를 남겼다. 참 잘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행복하는 방법을 찾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4만 원 내고 10만 원 벌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해서 기부를 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으로 뭔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하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긴 한데 이게 네. 뭐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어릴 때는 그렇게 기부하고 누군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좋지만 어느 시기에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뭐 결혼을 할 때가 되거나 직장할 때 되면은 그래도 좋은 유산을 불러주는 게 좋지 않나 뭐 네. 물려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들 네. 생각해서 반전이 일어나거나 네.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작년에 소송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분 중에 한 200억대 자산가 빌딩을 가신 분이 네. 사망을 하셨는데 아하. 상속이 일어났는데 4분이었거든요, 자녀들이. 그러면 한 집당 한 50억 정도는 세금 다 내도 가져가는데 그 5억, 10억 때문에 지금도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아하. 사실은 이제 그분이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걸 본다면 그분이 평생 모은 200억의 자산이 그 자식들과 소송이 되고 사모님은 힘들어하고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물려주고 나머지 오히려 외국이 그래서 아마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 적정한 돈만 있으면 되지 뭐 50억이나 45억이나 근데 지금 소송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하긴 이 돈 내기는 꺼내놓고 하기 참 쑥스럽다 싶으니까 가족들끼리는 얘기 나누다가 이 돌아가신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200억이 아니라 2억 갖고선도 서로 형제가 만나서 나누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평소에 대화를 좀 해두는 게 낫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무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재무 대화. 네, 그래서 행복 지수를 올릴 때 기부도 중요하지만 뭐 올해 연봉이 안 올랐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만약에 없으면 모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는지 자녀들은요. 그냥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소비가 제일 많거든요. 아무리 금융위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집 자산을 이야기하고 얼만큼 힘들게 돈을 버는지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부인하고도 그냥 뭐 열심히 일하지만 연봉이 어떻게 안 오르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래서 뭘 필요한데 못 사면 언제 살 건지, 그러면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줄어들고 연봉이 안 올라도 씀씀이가 줄어들면 연봉이 오르는 효과는 있거든요. 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재무 대화를 한번 올해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많이 못 벌어온다고 구박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의지가 있을 텐데 이 들으시는 가정의 부인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14년 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올해 좀 바꿔볼까 했는데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TNV의 김희수 어드바이저 수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를 마감하면서 술 한잔하고 회포도 풀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포장마차 떠올리실 겁니다. 참 편안하다 싶은데요. 요즘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포장마차도 퓨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퓨전 포차 많이 가보셨을 건데요. 전국의 퓨전 포장마차 바람을 불고 온 출발점이 바로 피쉬앤그릴입니다. 한 번쯤 들러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상 이상의 포장마차 메뉴를 선보이면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브랜드 피쉬앤그릴을 통해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치푸드의 여영주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퓨전 포장마차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 주전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몰고 온 기업이 있다. 바로 피쉬앤그릴로 더욱 친숙한 리치푸드. 저렴한 안주와 편안한 분위기는 과거 포장마차를 현대식으로 재해석, 옛 시절의 향수를 고스란히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회사 설립 9년 만에 4개의 외식 브랜드와 53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성과를 달성한 리치푸드. 이제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캐나다를 비롯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해외 시장 견학도 꾸준히 진행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명가로 뻗어나가고 있는 리치푸드의 여영주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저희 회사는 리치푸드는요, 예전에 그 조선 호텔이라든지요, 서울 힐튼 호텔이라든지, 이제 특허 호텔에서 일했던 이제 직원들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있죠.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든지, 또 TGI 프라이데이스라든지, 그쪽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으면서요, 이 퓨전 포장마차라고 하는 피쉬앤그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요, 또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는 이제 집동가리 생주라는 브랜드, 그리고 퓨전 떡튀김 전문점인 이제 크레이지 페퍼, 그리고 이제 온더그릴이라고 하는 퓨전 구이 전문점, 이렇게 4가지 브랜드를 지금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530개 가맹점을 지금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급 호텔에서라든지 대형 패밀리마트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었을 때요, 참 그 회사 사장님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해외 연수를 자주 보내주셨었어요. 그때 해외 연수를 이렇게 다녀봤을 때 그때 글로벌 경영이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해외에다 로얄티를 지불하게 됐었어요. 그때 저희들은 생각한 게 차라리 우리 브랜드를 해외에 소개하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피쉬앤그릴이 2003년도 12월 달에 연신내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뒤쪽에서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상권이 좋은 데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80년대에 이 경제 부흥 시대 때 보면요, 이 고단하고 힘든 시기에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리셔서 오뎅 한 꼬치에다가 소주 한 잔에다 시름을 덜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2002년도에 저희들은 그런 걸 착안을 해가지고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또 인테리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온화하면서 대중적인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열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PC&그릴이 이제 대동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저희들을 직원들 구성원은 예전에 특급 호텔에 뵀었던 그리고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었던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서도요. 어떤 구성원들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 또 열정 또 창의성을 가지고 메뉴 개발, 상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 저희들이 이런 구성원들의 예전에 오랜 경험을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 여성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칵테일 소주라고 하는 그곳에 특허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산메뉴라고 해가지고 근래에 보았을 때는 이제 먹거리가 뭔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 모양으로 어떤 기물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일본 NHK인가요? 거기에서도 촬영을 해갔고요. 중국에서는 CCTV에서도 촬영을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 소개까지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특허 아이템 또 특별한 어떤 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개개인의 어떤 특허를 얻게 된 것들이 지금의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초창기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없고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 어떤 자부심만 가지고 나와서 어떤 그런 준비된 안 된 창업시장, 창업에 대해 가지고 큰 실패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수억의 어떤 빚을 져가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전통주 시장에서 1, 2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차후에 프렌치의 어떤 와인처럼요. 우리 전통주도 스위트한 맛이 있고요. 미디엄한 맛이 있고요. 드라이한 맛이 있는 이런 전통주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달콤한 맛의 어떤 전통주를 보실 수 있고 담백한 맛 또 아니면 드라이한 맛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 개척을 하는 게 집등가리 생주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도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나가고 또 개발하고 개척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 발전했다 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좀 느끼고요. 초창기보다도 지금에 있어서 매출은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00억 가까이 매출을 이렇게 창출되어졌고요. 또 열심히 일해준 우리 직원들 덕분에도 단기 순이익도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차별화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상품 개발, 메뉴 개발이고요. 메뉴 음식만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칵테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주류 개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마케팅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서비스에 대해서 남들보다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식자재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가장 큰 어떤 차별화 전략이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두 번째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ERP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어떤 전산화에 대한 어떤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5가지 제대로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PC&그릴을 지금요 중국이라든지요 캐나다에도 오픈되어질 거래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식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통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 부분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태국이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얄티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출형 그런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은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 점차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도 향후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으셨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은 점차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가맹점 점주분들에게
비전 제시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사처럼 이 우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가맹점 점주분들도요, 그 지역에서의 외식 사업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장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명은 같이 하는 성장,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같이 고생을 해서 행복을 같이 나누자는 건데요. 이런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를 푼 다음에 그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같이 하는 성장, 같이 하는 행복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항우이체의 목표나 계획은요, 고객들께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는 저희 브랜드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향후에는 종합식품 기업이 됨으로 해가지고요,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출액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5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 회사를 주식 상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과 가맹점 점주들과 또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첫 월급을 받아들고 행복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부러울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흔히들 첫 월급 통장 관리부터 잘해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노력해서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의 투자다라는 거 일깨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 경제 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